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인수위 조직에 대한 윤곽을 좀 나타냈는데 총 7개 분과입니다. 그리고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특위,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 전담팀이 이렇게 별도로 꾸려질 예정인데 윤석열 인수위만의 특징이 있다면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방역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런 자유권을 제약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와도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밝힌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청와대 개혁 TF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개혁한다는 것이 기존 정부들도 사실 말로는 약속을 항상 했었지만은 이것을 잘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 청와대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국민들과 소통하고 언론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실무적인 일하는 내각과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인수위 조직을 통해서도 당선인의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번 그 인선위 조직 구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대응은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청와대 개혁 특위 정도가 조금 새로운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나머지는 기존의 인수위, 경제 1분과 2분과는 모든 정권의 인수위에서 다 봤던 그 조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별로 뭔가 기능적으로 나눈 것이지 이 인수위를 보고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국정 운영 철학이라든지 방향은 전혀 읽을 수 없는 굉장히 평범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지 아무런 혁신이나 변화는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시장 기능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죠. 그럼 부동산 개혁 특위라든지 아니면 시장 기능을 위한 제도 개선 특위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선거를 할 때는 청년 보좌역을 필요해서 얼마나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저희 인수위에는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냥 뻔한 그 행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기존의 인수위의 그 조직이었지 코로나와 청와대 개혁 특위 외에는 정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국정 비전이나 철학은 전혀 보이지 않은 밋밋하고 뻔한 인수위 구성의 밑그림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히 발표된 것이 아니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좀 더 변화, 새로운 것을 좀 기대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뻔한 인수위라고 해서 이제 굳이 평가절하를 하실 필요까지 있나 저는 싶은데요. 인수위라는 것이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전 정권의 그 권한을 어떻게 인수해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위에서 어떤 것들을 내놓을 것이냐 이거를 보고서 평가를 하셔야지 그 조직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 이건 독특한 게 없으니까 뻔할 뻔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최지은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선하고 더 새로운 이제 인물들,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정책들 이런 것들로 좀 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인수위에 어떤 인사들이 기용될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다시 윤핵관들, 이른바 윤핵관이 전면에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실제로 좀 내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윤핵관이라는 의미 자체는 사실상 좀 부정적으로 쓰였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핵심 관계자라는 익명을 취해서 언론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소신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늘 아래서 밝히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윤핵관에 지칭됐던 그 인사들이라고 해서 이 정부에 들어가지 못하리란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당선인 비서실장이라든지 장제원 의원이 들어갔죠. 그리고 권성동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차대한 역할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개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직을 가지고 또 그런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인사라는 것이 아까 최지은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통합이라든지 뭔가 국정의 비전을 좀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사들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인사들을 하실 텐데 조금 기존에 비판받았던 그런 행태들을 좀 버리고
아니고 조금 더 새로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들을 좀 중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일단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 인수위 합류와 관해서 일단 선을 좀 그었는데 앞서 이제 대변인께서 국민 통합을 위한 인수위원회 인사 구성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핵심 인사 중에서 좀 눈여겨보는 인사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아직은 알 수가 없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그만큼 아무리 상대당이지만은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사람들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다만 이재명 후보의 그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후보의 그 최측근이라고 하는 의원들 7인회 뭐 이렇게 불렸는데 그분들이 당선하면은 어떠한 직도 맡지 않겠다 이러고 다 이미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내가 윤석열 선대위에서 뭐를 했다, 윤석열 후보와 얼마나 가깝다 이런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일부 그 중진 의원들이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정부의 출범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또 관심을 끄는 게 광화문 대통령 시대 이 부분입니다.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던 그 광화문 시대를 열 수 있을지가 좀 관심인데 사실 뭐 보안 문제라든지 어떤 뭐 전파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경비 문제로 매번 좀 발목이 잡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할까요?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항상 네. 광화문 대통령을 얘기를 했고 항상 안 됐어요. 그 이유 중에 보안도 있고 또 국민들께서 출퇴근하셔야 되는데 그 광화문을 거기에 또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것을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의지가 강하면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집무실의 위치가 청와대에 있느냐, 광화문에 있느냐 이런 네. 상징적인 의미 말고도 청와대 기능이 그래서 어떻게 더 국민 통합하는 방식으로 될 건지 얼마나 더 잘 소통을 할 건지 이런 것이 더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 사무실 위치 주소만 바뀐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주소 바꾸는 거 외에도 소통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선거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좀 토론을 피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실제로 청년들과 소통 자리에서도 뭔가 늦게 오시거나 이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청와대가 조금 더 잘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국민들이 더 흐뭇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소통 계획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소통을 강화하자는 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지도자들이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정치 체제 하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서 행사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은 청와대라는 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수석 비서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비서들 중에 선임이라는 네. 뜻으로 수석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그 청와대가 강해지게 되면은 내각의 힘이 좀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장관을 중심으로 한 진짜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그 기능적인 조직들이 실제 일을 책임 있게 못하는 그러면서 책임만 져야 되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밝히신 바대로 이제 기존 정부들도 다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그 비판을 하지만 또 본인이 권한을 가졌을 때는 그걸 굳이 내려놓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이라도 조금 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개혁되기 위한 조치로서 조금 더 청와대의 기능을 정말 원래대로 복귀를 시키고 정말로 일을 하는 대통령과 총리와 내각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저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도 네.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 이제 대통령이 갇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는 국민께 개방해서 돌려드리고 이제 외국에서 외빈들이 오거나 이제 외교를 하는 용도로만 그렇게 사용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청와대는 뭐 지금 사실 뭐 떨어져 있지만 뭐 정부청사라든지 하면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방탄 유리로 뭐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은 예. 그런 경호 문제와 예. 보안의 문제일 겁니다. 아무래도 청와대가 그런 비밀적인 그 자료들도 많이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과 경호의 문제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급속하게 이제 추진을 해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네. 예견들을 하시는 건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인수위에서 TF가 있으니까요. 그 로드맵을 좀 잘 세밀하게 짜가지고 정말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그 정도 경우와 보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벌써부터 국민의힘 안에서 좀 이견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당내에서 뭐 다양한 목소리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선을 치르고 물론 이제 편차는 작았지만 그래도 그 대선에서는 저희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죠. 이 공약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 공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서 이 대통령 당선인의 그 공약 자체 이행을 하지 말아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또 과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문제가 상당히 오해가 더 씌워져 있는 것이 마치 여성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거나 여성에 대해서 지금 되고 있는 지원들을 뭔가 회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나왔던 비판 중에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거를 무슨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라고까지 과도하게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정부 조직에 저희는 효율화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여가부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들 중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는 반성하고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여가부 폐지 자체는 여성에 대한 혐오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마치 특정 종교에 대해서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종교를 불신하거나 혐오한다 이렇게 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매번 정부마다 정부 조직을 통해서 어떤 정부의 효율화를 그 정부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서 일정 부분 다 조율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인구가족부 같은 신설은 저희도 어찌됐든 여가부를 폐지하고 신설 인구부처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상을 장관으로 하든 부총리로 하든 그 기능에 맞게 저는 좋지 않은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공약에 대해서 이제 폐지에 대한 이견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서초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의 언급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가부를 오히려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뭐 정치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고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당장 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옳은 것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도 표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그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나 아니면은 서울 부산시장에 당시에는 후보를 냈지만 이후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저는 이 여가부 폐지가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캠페인에는 20대 남성의 그 여혐을 가지고 있는 일부 20대 남성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만들면서 그동안 보수 정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 층의 일부를 가지고 오는 대신에 다른 일부는 포기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가장 여성과 남성의 그 평등 정도가 낮은 그런 나라입니다. 임금 격차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여성의 진출도 도우면서 남성의 불만 사항이 뭔지를 같이 이끌어내지 않고 한 집단은 우리가 포기를 하고 한 집단은 잡자는 것이 그 갈라치기, 분열의 그런 선거 방법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역풍이 돌아와서 사실 이제 막상 선거를 하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우리 10% 차이로 이길 것이다 그러지만 굉장히 박빙으로 이긴 것도 굉장히 마지막에 20대 여성들이 많이 민주당으로 돌아섰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3월 7일까지도 방송에 나가서 선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여성 투표율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역풍이 오는데 그게 이번 선거에서도 보여졌지만 비록 당선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가시면 더 큰 역풍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 높은 의식 수준이 반영을 해서 이게 20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문제이자 평등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분들의 그런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 여가부 폐지라는 것을 했다가는 국민의힘이
엄청난 나중에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여가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은 그럼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뭐 가족부를 만든다 뭐 이런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여가부 폐지는 앞으로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될 때도 큰 발목을 잡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 5년 동안에도 20대 남성만 우리 국민이 아니라 당선인의 경우에도 여성도 우리 국민이고 20대 여성도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 폐지만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구 관련된 그런 부처를 하나 만들겠다까지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벤처부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더 지원하고 더 신경을 쓰자는 거거든요. 그게 대기업에 대한 혐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정부 부처를 필요에 따라서 격상시킬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고 업무적인 그 재배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가부 폐지라는 딱 그 5글자만 떼가지고 이것을 여성에 대한 혐오다 내지는 갈라치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저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여성에 대한 저희가 혐오를 한 게 있는지를 그럼 밝혀주십시오. 그걸 못 밝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그 폐지라는 것만 가지고서 이거를 두세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걸 혐오로 저희를 또 몰아붙이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색깔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